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뭐 대선이 점점 재밌어집니다. 확실히 뭔가 이제 법적 선거일이 시작된 다음에 법정 그 토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열띤 모습이 보여요. 일단 지난 20일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뭐 단일화 이제 없다. 딱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단일화는 거의 한 80, 90%, 8분응선, 9분응선을 없는 걸로 넘어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냥 그래도 마지막 뭐 단판 같은 마지막 결정의 가능성.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사실 가능성의 정치니까 뭐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지만 한 90%는 거의 90%? 불가능한 상태로 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서로 이제 요구하고 원하던 상황이 잘 안 맞아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말하듯이 마치 감정 싸움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참 이게 단일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반응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KBS 일요진단 나와가지고 생방송에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운전기사신데 유서 쓰고 들어오시냐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SNS상으로 어제도 단일화 뭐 겁나서 도망 안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여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못할 정도로 리얼 이응 키읔 이렇게 대응해라. 그 좀 격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격하죠. 사실은 뭐 고인의 유지를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저히 저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그런 좀 진짜 무리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는 그런 저는 표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단일화에 대한 강력한 자기 반대 의사를 갖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정치적인 입지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당에서의 자기 위치 포지셔닝을 잡기도 대선 쉽지 않고. 이후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단일화 문제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SNS 상이든 어디든 간에 사실 이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 사이에 뭐 이제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서로 좀 심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다운 그런 어떤 영어로 스탠스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옛날의 정치인들이 보였던 그런 좀 이런 근데 간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뭔가 싶긴 하죠. 기존에 이제 대표라는 신분의 그 공식이나 정서, 상식 이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새로운데 과연 저래도 될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젊은 당대표가 당연히 연세 드신 당대표보다는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상례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상례의 범위 안에서 사실 좀 차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 정도는 지켜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건 결국 등도표를 깎아먹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뭐 1차 TV 토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 저는 뭐 다 보긴 했는데 우리 네네네 뭐 누구나 지금 얘기하듯이 윤 후보가 조금 성적을 좀 많이 깎아먹은 게 아닌가. 역시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아는 게 좀 없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미 윤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2차, 3차 안보하고 사회 토론 때 잘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죠.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사실 잘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왜냐하면 경제는 들어가면 디테일한 부분들의 인포메이션 정보 자체를 모르면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저는
이번 토론에서는 가장 그래도 토론을 잘하고 점수를 높게 받고 많은 효과를 거둔 분은 결국 안철수 후보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거뒀고 심상정 후보는 좀 심술궂은 그런 모습을 너무 보여서 저렇게 토론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정도로 조금 양비론에 좀 집중을 했죠. 네. 자, 그런데 뭐 경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뭐 대장동 문제 가지고 아예 그 편말을 들고 와가지고요. 그 녹취록이 어떤 얘기가 있었다. 김만배 정영학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짚어주면서 또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반박을 하면서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윤석열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이러면서 이제 좀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은데.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냈죠. 이 논란은 앞으로도 한 며칠은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은 그게 이재명 게이트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재명이 여전히 그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걸 계속 증명해내려고 하고 그래서 녹취록 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다양하게 해석 가능할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앞뒤 맥락이 끊겨 있어서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해석의 문제를 놓고 저는 굉장히 설랑설레하면서 좀 이슈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단어 그분.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아지는 건데 전술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민주당을 공격해 나갈 때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건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죠. 네네. 확실한 건 그분은 이재명 후보는 아닌 게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그게 양승태 전 뭐 다른 분이냐, 어떤 분이냐, 유동규냐, 뭐 어떤 분이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것만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이제 아닌 걸로 나오니까 범죄자들 얘기를 왜 믿냐고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그걸 다 보여주면 안 되나, 다 들려주면 안 되나 궁금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 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게이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저는 그 게이트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을 지키는 거다. 그거는 조금 빈약한 설명이고요. 저는 그 게이트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그게 터졌는데 10월 23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일종의 게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게이트와 연결해서 해석될 수도 있고 저는 다양하게 해석될 영역이 있다고. 그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출발점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아닙니까? 워터게이트라는 게 건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경제 토론이니까 경제 얘기에서 조금 의아했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축 통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약간 논란이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 공약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설명을 쭉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이제 절레절레 흔드는 그 모습이 아마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뭔가를 거기서 좀 만들고 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사실 좀 우습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경제, 디지털 플랫폼 경제라는 게 뭔지 정말 알고 계실까 하는 그런 부분에 의아함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콘텐츠를 좀 보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 법적 그 토론회 말고 그 전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도 퀴즈 대회처럼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당신이 얼마나 아는가 해서 결국 퀴즈 대회를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요소에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기축통화 같은 것도 사실은 표현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축통화라고 하는 걸 좀 다른 의미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이해하고 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그게 결국은 IMF의 특별 인출권을 마음대로 포켓마니처럼 주머니 돈처럼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화폐의 범주 안에 저희 원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사실 기축통화로 표현을 하신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기축통화는 굉장한 거거든요. 달러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네 돈을 갖다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지만 못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뭔 얘기인가 했죠. 근데 통상 이제 근데 전문가들조차도 기축통화의 범주를 좀 넓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달러라든지 파운드라든지 그다음에 유로, 엔화까지 그다음에 또 엔화 그다음에 저 중국의 위안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5개 정도의 어떤 화폐들이 기본적으로 특별인출권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이해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는 엄밀한 네. 의미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이 거죠. 토론회 장에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기축통화가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이렇게 하는 네. 것도 있구나 하고 이런 장이 마련되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많이 알고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경제 예. 이것도 딱 물어보면은 사실 답하기가 쉽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지. 예. 근데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저도 이야기가 잘 금방 이렇게 얘기하려라 그러면은 뭐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절레절레 네.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될 것 같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양 후보를 정말 비난. 거침없이 막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양 후보를 몰아붙였다기보다도 저는 7대3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명확한 공격 포인트를 잡고 저는 들어가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더 좀 서운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뿐만이 아니고 저는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가면 저는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내부에서도 민주당과 여전히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지지자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대선보다도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있는 지선도 바라봐야 되니까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존재감을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그 스탠스를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뭐 양쪽을 다 공격을 하고 누구를 또 공격한 것도 공격한 거지만 근데 주식 양도세 윤 후보한테 이제 폐지 왜 했는지 하고 종합부동산세 얼마 냈는지 아냐. 네. 공시지가 15억인데 네. 92만 원이 그렇게 크냐. 그것 때문에 뭐 저는 큰 그거는 사이다 문제냐.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 근데 뭐 또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국토 보유 같은 경우에도 네. 정확하게 세금인데 왜 세금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달리 지금, 표현하는 네. 이런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점에서는 사이다라고 할 사이다 수가 발언도 있죠. 있고 네. 저는 특히 주식 양도세 폐지 부분은 저는 대단히 그 윤석열 후보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 양도세 폐지가 사실 윤석열 후보가 6마디로 딱 해가지고 SNS에 노출시킨 자기의 대표 공약에 사실 속하는데 네네. 그 부분이 왜 그러면 처음에 왜 시작됐냐 그 권한을 묻는 건데 그 권한 자체를 이해 못하고 공약을 냈다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바보스럽게 비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고 예, 이재명 이재명 후보에 후보한테 대해서는 대해서, 방금 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토 보유세가 아니라 뭐 할당, 배당 이런 배당, 표현이죠. 예. 배당제 예. 하니까 그것도 공격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그거 맞는 얘기 같은데 또 이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 부분에 아 근데 저는 MB 아바타 이 얘기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당황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취할 건 취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실용적인 정책 스탠스를 실용주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잘 피해갔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개발 네. 중심에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낸다. 지금 그죠 예. 이념에 따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식상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거는 실용주의가 아닌가. 예. 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제 뭐 좀 차이가 났다가 요 근래에 이제 한두 개 정도가 거의 뭐 0.1%짜리도 있고요. 이제 박빙으로 뭐 갔죠. 박빙으로 초박빙이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뭐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하는 게 필요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자면은 저는 예.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큰 차이로 조금 앞서다가 지금은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에서 초박빙의 경합 상태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약간 미세한 저는 우세 그 경향을 보이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사실은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약간씩 윤 쪽으로 이동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다시 이동하는 완전히 회복은 안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죠 그 친노 친문 세력 그러니까 영역에 예. 있는 분들에게 그 반성문 같이 SNS에 올렸어요. 아픈 손가락 얘기를 예.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결집이 안 본인에게 됐다고 결집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호남이 흔들리고 있는 게 조금씩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아픈 부분이죠.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꺼내놓는 거는 저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 얘기가 나오니까 윤 후보의 그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계속해서 호남 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어떤 지지를 득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그게 곧 또 서울에 있는 네네. 그런 표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호남 쪽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리고 영남 특히나 TK 쪽에서의 움직임, 안동,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세요? 좀 상세가 될까요? 아니면 누가 더?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에 그 공들이는 시간 빼서 저는 서울 경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그게 생각을 훨씬 하는데.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에 그닥 이렇게 공을 들이는 모습은 없고 새로운 신천지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공략하는데 저는 표의 크기 이런 것들을 표밭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역적인 연고가 있기는 하지만은 과연 TK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그런 이익이 크게 될 만한 그런 네. 표가 나올까 하는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훨씬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뭐 그거는 이제 우리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막 크게는 나오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TK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구나.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호남도 호남도 사실은, 결국은 네. 마지막 결국은, 순간에 표심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은. 네. 네. 지금 자기 습관 버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양 지역에 결집으로 가지 않을까. 양 지역에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표가 아니라 젊은 세대 표에 대한 네. 공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2030에 대한 공략이다. 자 김건희 씨, 김혜경 씨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양쪽 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그 얘기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 대선 이후에 바로 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사실은 뭐 허니문 기간도 있고 뭐 인수위 시절에는 막 70%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되든 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바로 선거 국면이고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러면은 야 이게 더 막 분열되지 않을까 국론이 좀 걱정이 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새롭게 저는 뭐 통합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 걸 윤 후보가 되든 아니면 이 후보가 되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국가를 위한 저는 지도자의 어떤 중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또 경쟁 속에서 치르더라도 좀 대선의 모드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는 조금 더 인물 중심의 실용적인 방향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게 좋은데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워낙 대선하고 붙어 있어서 그러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결국은 대선의 결과들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하고 지선하고 총선이 있는데 이게 외우기도 어렵잖아요. 지금 네. 세 가지의 큰 선거가 있는데 이게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서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이나믹해 보이기는 하는데 야 이게 정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 과연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저는 그 어려움이 개헌을 있죠. 해야 될 가능하죠. 네, 개헌을 그러니까 해서 말이에요. 뭐 중임제 개헌을 하든 어떤 개헌을 하든 대통령 임기를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이게 똑바로 되면 그래야 중간 평가에 의미도 있는 뭐 지방선거나 총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데 근데 개헌 저는- 이야기는 나오다가도 네. 또 뭐 반대 불가능 부딪히고, 예. 불가능 선거 이렇게 제도 되니까.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후보가 가지는 그 양 후보가 모두 서로 이게 네거티브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쌓아왔고 그래서 지지자보다는 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굉장히 그런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그라들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우리 유권자들도 좀 그 분노의 관점에서 자꾸 선거를 바라보는 좀 그런 모습들 좀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냉정하게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미래를 잘 이끌어갈 사람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저는 유권자 차원에서의 고민 이게 좀 돼야 대한민국을 발전하지 예를 들면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얘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선은 좀 다른 차원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든지 자기 지역에 대한 행복권 추구 같은 것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좀 투표에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선 때는. 네. 100일도 채 안 남았어요 지선도. 네. 근데 정말 우리가 몰라요 누가 근데 지금 나오는지. 아무도 아니 그게 당에서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하니까 알 수가 없죠. 네,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이제 SNS나 기사나 이런 게 요즘 다 자극적인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난 어떤 사람 뽑으면 좋을지 다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 법정 토론도 남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늘 강조하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저는 미래
선거는 항상 미래와 관련된 거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잘 해서 정말 대선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누가 잘 챙겨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발짝씩 나가는데 중요한 그런 선거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안보하고 사회를 다루는 토론이 남아 있죠. 네. 그렇죠.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두 후보 간에 막상 또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호감 비호감이 아니라 그런 정책의 디테일을 가지고서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은요 옛날에는 공약집 이런 거 안 봤거든요. 근데 모든 방송에서 공약집 좀 내라. 네. 뭐 하냐 지금 양당 아무도 공약집을 안 냈다. 부산은 나왔더라고요 민주당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공약집입니다. 이런 저는 그 선거는 공약집을 내고 그 보다 처음 공약집을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 유권자들은 네. 30파운드가 넘는 돈을 주고 공약집을 사서 봅니다. 네네. 그 차이가 얼마나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옛날에 나온 공약집은 정말 이건 백과사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 쓸모 없는. 그런데 이제 그런 아무 쓸모 없던 백과사전으로부터 진짜 알맹이 있는 걸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네. 중요한 건. 예.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이 뭐 굉장히 오늘은 적절하게 일관을 적당했어요? 해주십니다. 네. 이게 맞는데 우리가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저도 어제 선거 공보물이 왔던데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뭐